예, 14조 3차 시 합시다. 14조 3차 시는 1차 시는 김혜란의 물속 골리앗, 예, 2차 시는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 3차 시는 지금 정용준의 바벨, 바벨을 중심으로 그 재난 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어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죠. 3차 시. 자, 바벨은 인간의 교만함과 타락을 다룬 창세기, 그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이제 패러디해서 인간의 언어에서 오는 소통의 장애와 그 다음에 지배 시스템이 인류 종말의 근거가 된다. 이런 어떤 사유를 바탕으로 그 서사를 구축하고 있는 일종의 사이언스 픽션, 사이언스 픽션 어떤 과학적 과학적 허구 직역을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소설을 보면 언어의 물질성에 관심을 갖던 닥터 노아, 주인공 닥터 노아의 그 실험으로 인해서 세계는 펠릿의 탄생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내뱉은 모든 말이 공기에 노출되면서, 상당히 흥미있죠? 인간이 내뱉은 모든 말이 공기에 노출돼요. 그래서 펠릿이라고 하는 물리적 형태로 전환되어서 배출되는데, 몸을 타고 내려가서 발목에 딱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런 펠릿의 시대를 바벨의 시대로 이제 이름 붙이는 거죠. 이 펠릿은 피부 밑에 고여 있는 고름이나 혹일에서 이제 잘라내지 않으면 점점 커져가겠죠. 그래서 질식사하거나 이제 그 부패하게 되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상당히 좀 흥미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소설. 또 이 펠릿은 말하는 사람과 말의 내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색깔과 질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성되면 빠르게 부패할 뿐만 아니라 냄새가 사람들에게 심각한 그 우울증을 가져오는 매우 부정한 그런 어떤 것이 돼요. 냄새, 냄새. 나도 냄새에, 나도 이제 상당히 예민해서 냄새도 굉장히 민감해요. 비린 것을 잘 먹지를 못해요. 뭐 생선 비린 거 먹지도 못하고, 또 예전에 서울서 이제 밤에 서울에서 일을 보고 고속도로를 타고 집에 내려오는데, 옆에 앉은 남자가, 남성, 중년 남성인데 얼마나 술을 떡대게 드셨는가, 그 냄새가 아주 골아 떨어져 자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가 그 어떤 노숙자 몇 명을 겹쳐 놓은 듯한 그런 그 냄새 때문에 내가 아주 그야말로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게다가 코까지 골고죠. 아, 사실 자살 충동보다는 정말 그 사람을 하여튼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하여튼 입과 코를 다 막아버리고 싶은, 당연히 이제 다른 자리에 있는가 봤는데 그 늦은 밤 시간이어가지고 도저히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 다른 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없어서 내가 3시간 반을 정말 두통과 불면과 살해의 욕구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시 어, 아, 그 다른 이야기 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 또 그 잡아먹으니까 부족해지니까 그냥 또 자료 보고 이야기합시다. 어, 3차 시의 정영준의 바벨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펠릿은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구토물이나 어떤 배설물, 고름, 시체 등을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매우 부정한 그런 불결한 그런 것이죠. 소설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줄리아 크스테바가 말한 뭐 아브젝시옹, 이제 우리가 그 이게, 나도 이제 논문을 이제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뭐 평론 이제 논문을 많이 쓰지만, 보통 이렇게 그 문학 작품을 이제 읽어내면서 그 이제 인접 학문, 뭐 철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그 개념들을 이제 많이 갖다가 또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한 아브젝시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아브젝시용은 또 뭔지를 밑에 이제 각주로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네이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설명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줄리아 크리스테바에게 여성학자입니다. 고름이나 오물, 배설물과 같은 아브젝시용은 죽음을 떠받치고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조건이면서 한계라는 것이죠. 크리스토바가 설명하기에 그 한계들은 자신의 육체에서 발산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오브젝트는 부적절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뭐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에 가깝다고 이제 서민원 선생이 옮긴 공포의 권력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쓴 책을 이제 이렇게 옮긴 24쪽에서 25쪽에 이렇게 크리스테바가 말한 소위 아브젝시용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를 지금 각주를 통해서 일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인류에 출몰한 펠릿은 기존의 동일성이나 체계, 질서를 교란시키는 강한 어떤 형벌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언어가 펠릿이라는 생체 물질로 지금 이제 펠릿이 뭔지 앞에서 봤죠.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이제 무슨 그 우리 신체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서 뭐 혹처럼 전기처럼 이렇게 뭐 커지거나 그래서 잘라내지 않으면 부패하거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부정한 어떤 배설물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사람마다 또 좀 달리 나타난다는 얘기죠. 일단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이 펠릿은 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삶을 교란하겠죠. 질서를 교란하는 그러니까 어떤 형벌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그 일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마스크를 쓰고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밀집한 어떤 장소를 가급적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감염될 수가 있고 내가 감염되면 내가 만나는 어떤 가족들이 그 다음에 학교의 친구들이 회사의 동료들이 이렇게 감염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또 나이에 상관없이 아주 그 젊은 사람도 또 나이 든 분도 어떤 기저질환이라든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면 생명을 또 잃게 되는 이런 어떤 무서운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보면 이제 우리는 그런 그 두려움, 공포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형벌이 있죠. 우리의 일상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불안을 증폭시키는 위협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론 이제 이걸 또 사실 우리가 조심해서 쓰긴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이제 뭐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뭐 각자 자신의 어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내가 그 좀 비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그 종교적 신념, 특히 이제 기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그 이제 목사나 이런 분들은 이것까지도 이를테면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내린 하나의 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굉장히 이제 그런 것은 마땅치 않게 생각해요.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도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신부 사제는 그 페스트를 신의 어떤 그 인간에게 내리는 인류에게 내리는 어떤 징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인간의 언어가 펠릿이라는 생체 물질로 배출되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펠릿 억제 정책은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의 내용을 보면 이제 펠릿 억제 정책이 뭔가가 쭉 설명되고 있는데 뭐 예컨대 펠릿의 양을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죠. 근데 펠릿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발화하는 말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펠릿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내뱉었을 때 펠릿이 되고 이것이 이제 부패해서 또 점점 자라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 위협으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이 소설 내 사람들이 말을 안 해야 되겠 않겠죠. 그러니까 침묵의 상태.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 이제 정부에서 펠릿이 특수한 쓰레기로 분류되어 있어서 개인에게 할당된 그 각각의 개인에게 할당된 전용 봉투에 담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봉투의 양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는 그 마스크 이제 개인 위생과 관련해서 손을 깨끗이 자꾸 씻는 것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 외출하는 것이 마스크가 필수였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처음에는 막 장사진, 약국이나 이렇게 슈퍼, 이제 줄 서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오브제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나도 안 삽니다. 요즘에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봉투의 양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는 펠릿이 많을 경우에는 봉투가 더 필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봉투를 이제 구입할 때는 이제 부가세를 내요. 부가세가 이게 이제 그 간접세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상품을 구매할 때 그 금액의 10%가 이제 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어떤 재화와 영역을 이렇게 이제 구매하고 그럴 때 부가세를 내야 되고, 또 펠릿은 다른 사람의 봉투는 또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펠릿은 엄밀히 말하면 신체의 일부죠. 왜냐하면 자기 그 언어를 발화했을 때 이제 자신의 신체에 생기는 어떤 특수한 폐기물로서의 어떤 물질이니까. 그래서 혈액처럼 이제 개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정부가 뭐 이 소위 말하면 쓰레기 봉투를 개인별로 맞춤해서 일테면 제작해서 판매하고 관리하게끔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지도 않고 또 더 구입하려면 이제 좀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문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봉투의 가격을 매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아까 내가 미리 말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전혀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무슨가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스피커를 고용해요. 대신 말해줄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굳이 펠릿 봉투도 필요 없고 정부의 펠릿 억제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이 스피커 돈을 받고 스피커로서 고용되는 사람들은 소위 이제 하층민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생명의 박탈이 스스로 이제 갉아먹는. 자, 정부는 펠릿 처리에 비싼 비용을 물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도하는 게 뭐예요? 국민들의 언어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이윤을 얻기 시작하고, 이런 억제 정책은 빈부격차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전국에는 음성 언어 포기하고 말하지 않고 필담을 나누는 세계. 그다음에 신체 미러를 부착해서 문자를 보여주는 뭐 팜패드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팜패드라는 도구를 만든 업체가 또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이제 우리 바이러스 한참 그 확산되고 이제 그 위협이 최고조에 이를 때 뭐 이 마스크, 물론 이제 마스크 업체에서 뭐 굉장히 많은 노고를 하긴 했죠. 그 오랫동안 이를테면 거의 밤잠을 자지 않고 마스크를 제작하고, 그러나 일정하게 또 이제 돈도 벌고 그랬겠죠. 팜패드라는 도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까도 앞에서 이제 이 4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봤지만, 부유층의 경우에 언어가 필요할 때 대신 말을 할 스피커를 고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근데 하층민은 생존을 위해서 말을 대신 해주는 스피커가 되어 이러다가 결국 펠릿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질식사하는, 그러니까 결국 언어가 펠릿이라고 하는 형벌이 되는 이런 바벨의 시대에 정부는 펠릿을 국민 통제 수단으로 언어를 이렇게 침묵하게 하는 통제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이는 빈부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만들다. 상당히 좀 흥미있게 만든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그 비극을 초래한 언어에 대한 실험이죠. 그러니까 말더듬이었던 닥터 노아가 일단 언어 실험을 했는데, 이 소통에 오해를 낳는 언어의 불완전성을 말의 물질성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연구예요. 그러니까 말은 불안정하죠, 여러분. 말은 불안정해요. 나 화 안 났어. 화 안 났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화가 난 것 같죠? 나 화났어, 여러분? 나 화났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화 안 났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강의실에서는 잘 표정 연기하면서 언어 옥타브도 조절해서 이야기하니까 웃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죠? 내 말의 그 의미가 뭔지. 언어의 불안전성. 그 다음에 이제 나도 그 뭐 페북을 한다고 했죠.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포스팅하고 그런 편인데, 근데 이제 댓글을 달다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글에. 그래서 난 댓글을 거의 안 다는 편이에요. 내 포스팅에 이제 와서 댓글 다는 사람들에게도 대댓글, 그러니까 답글도 사실 아주 간략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모티콘으로 이제 웃음 표시를 하거나 뭐 이 정도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댓글을 다 이제 그냥 뭐 어떤 그냥 이제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나는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뭐 일정하게 공감하거나 이런 이제 표시를 하고, 그런 댓글. 어, 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동화 작가, 여성 작가인데, 동화 작가, 광주에 살고 있고, 여러 번 만났고, 같이 이제 여러 사람과 같이 만나서 밥도 먹었고, 그런 동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사는 그 동화 작가, 그 남성 이제 동화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까지 셋이 서로 패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패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페북에서 뭐가 한 번씩 유행처럼 돌아가는 게 뭐냐면, 무슨 뭐 하루에 하나씩 이제 일주일간 뭐 책 표지를 뭐 챌린지 하는 거, 아무런 설명 없이 뭐 이런 게, 또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광주에 살고 있는 여성 동화 작가가 이제 그 챌린지를 하면서 누구를 지목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해달라고,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둘이 이제 동화 작가니까 서로 또 친하겠죠. 둘 다 서로 실제로 많이 만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그래서 광주에 사는 그 여자 동화 작가가 서울에 사는 남자 동화 작가를 이제 뭐 어떤 챌린저의 뭐책 표지, 뭐 하여튼 챌린저의 지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그래도 좀 친한 편이니까 그 여성 동화 작가 거기 밑에 들어가서 이제 댓글로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정말 서로 셋 다 뭐 남성 동화 작가는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랫동안 페북에서 이렇게 서로 좀 친밀하고, 그런, 내가 포스팅하면 뭐 최고에도 많이 붙이고 친밀해서 나는 칫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웃자고 한 거죠, 정말. 근데 두 사람이 그야말로 갑분싸가 된 거죠, 내가. 그 너무 이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나중에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나를 몰라서, 응? 이 말에, 이 짧은 댓글에 흥치듯이 내가 그 사람들 비난하거나 비웃는 게 아니라, 왜 니들끼리만 해? 나도 친한데 그런 의도였는데도, 두 사람이 어떤,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표정을 보지 않아도 그 이후에 이제 내 포스팅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가 주고받는 댓글에 이런 것. 그래서 내가 둘 다 삭제를 했어요. 화가 나서, 짜증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어떤 언어가 소통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의 이제 인물도 그 언어의 불안정성을 어떤 물질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한다는 말도, 이 표현, 이 발화가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상대에게는 전달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고, 또는 그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는 나를 뭐 일테면
그 성추행이나 뭐 이런 의도로 이렇게 그 읽힐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상황과 맥락과 상대나 뭐 장소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의 발화는 이렇게 소통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뭐 사랑하는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설의 이 인물은 그 말의 물질성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뭐 하트를 만들어서 보여준다거나 뭐 이렇게 이를테면 이렇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자 이제 어쨌든 이런 것인데 자 어쨌든 좀 넘어가면 하여튼 그 태초의 청지창조와 그러나 인간은 신을 거스르기 시작했다. 신의 뜻은 모호했고 세계 질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이제 이 소설에서 그래서 인간 타락의 시작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인간 노화를 제외한 모든 인간에 대한 단죄로부터 이제 대홍수를 이제 속 이야기로 뭐 제시하고 있는 노아 홍수 뭐 이런 노아는 말을 사물로 변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물이 된다는 로고스 이걸 로고스 이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를 모방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예요. 바벨탑을 통해 하늘에 닿으려 했던 구약의 백성들이 언어의 혼란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로고스를 모방한 이들은 펠릿이라고 하는 저주로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돼 이 소설에서. 그래서 펠릿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사람들은 말을 통제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근데 우리 어느 순간 또 말을 하려고 하니까 혀를 좀 잘라버리고 펠릿에 의해서 죽음을 이제 결국 맞죠. 하층민의 경우에 또 바벨 이후 태어나 음성언어를 배우지 못한 바벨 키드들은 아이들은 부모조차 의도와 표정을 읽어낼 수 없는 불가이한 존재가 되어서 그 무엇도 반응하지 않는 텅 빈 삭막한 시선만을 보내는 순하지만 친근감은 전혀 없는 그런 희귀한 동물 같은 존재로 성장해요. 아주 끔찍한 그런 사이언스 픽션이죠. 예. 자,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는 부분 여러분이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컨대 이 소설 어떤 소설? 정영진의 바벨. 이 소설에서는 이제 구약의 노아와 바벨, 요나 등의 기독교적 상징을 이제 빌려오죠. 모티프로 가져와서 진짜 재앙은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를 관리 통제하려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움직임이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언어에다 세금을 물려서 국민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부가세, 그 봉투 살려면 쓰레기 봉투, 정보가 은폐된 거짓 기사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희망을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이 정부는 결국은 현실 속의 부정한 국가 권력을 이제 그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일종의 우화가 된다는 얘기야. 특히 시위하는 시민들을 소설에서 곤봉과 체류탄 등의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진압대의 모습은 80년 광주의 비극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구약 성경의 재앙을 차용해서 우리 사회 국가 권력이 초래할 수 있는 폭력과 재앙의 공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 전체의 결론이죠. 결론이니까 사실은 뭐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1차 시, 2차, 3차 시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이제 그 정리죠. 조금 봅시다. 김혜란의 물속 골리앗은 거대한 홍수 속에 남겨진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국가가 실종된 위험사회,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죠. 이건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특히 최근에 4.16 세월호 비극에서 국가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봤죠. 이건 우리 15주차 다음 주차에 이 주제와 관련된 소설 공부하고 마무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철저히 고립된 개인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년은 홍수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그 구약의 노아와는 달리 개인적 국가적 종교적 아버지의 부재 상황에서 홀로 그것을 감당해내야 하는 그런 고립된 상태에 내던져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권의 밤의 여행자들은 재난의 공포와 고통까지도 상품화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비틀린 욕망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거대 자본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재난 상품을 점검하기 위해 파견된 요나는 돈벌이를 위해 인공적 재난을 만들려는 자본주의의 그런 그 어떤 포괄적 권력에 맞서 죽음을 맞지만 소설은 요나의 죽음 역시 또 이제 그것마저도 이 거대 기업이 포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그 자본 권력이
그 요나의 죽음마저도 재난 상품에 활용되는 그런 어떤 소름 끼치는 어떤 결말로 나가고 있어요. 정영진의 바벨은 인간의 교만함과 타락을 다룬 그 성서의 바벨탑과 이제 노아의 방주 요나 모티프를 패러디해서 언어와 권력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펠릿이라고 하는 아브젝시용을 통해서 대재앙을 맞이한 가상의 국가를 그리고 있죠. 하늘이 닿고 자는 인간의 교만을 경계하는 그 성서와는 달리 국민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폭력적인 국가 권력을 비판함으로써 잘못된 권력이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의 공포를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그 이렇게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 방식과 자본의 불공정한 분배 방식은 이들 소설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 안전망과 책임감의 부재,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회에 대한 비판이 이제 많은 소설과 우리가 봤던 소설과 함께 또 재난 영화, 괴물, 해운대 감기, 부산행 판도라, 그다음에 뭐 더킹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서사화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현대 소설은 그 재난의 극복이 불가능한 현실. 우리가 오늘 2주차 읽었던 이 세 편의 소설. 그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위기가 개인의 어떤 그 휴머니즘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비극적 전망, 그러니까 구조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4주차에서 우리가 읽었던 김혜란 연구원 정용진의 소설을 통해 살펴본 재난의 이야기는 불안정한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를 향한 아무런 어떤 전망,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적 어떤 전망, 경고의 메시지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14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